일종의 속임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해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속임수라면 제가 본 것 중 가장 교묘한 속임수죠.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고 유령과 글씨가 부서져 사라졌으며 오래된 저택 어딘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과학자 탐정 천재교수 반도젠의 불타는 유령. 과학자이자 의사이자 천재인,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모든 수식어가 붙는 천재 반도젠 교수의 오늘의 이야기 불타는 유령은 반도젠 교수의 단짝인 해치 기자가 유령이 나오는 저택의 진위를 조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 유령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유령뿐만 아니라 오래된 비극과 사라진 보석, 그리고 가족 간 복잡한 문제가 얽힌 복합 미스터리였던 거죠. 결국 해치 기자는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은 반도젠 교수뿐인 걸 확신하고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 까칠한 교수님은 귀찮아하면서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뇌생남 반도젠 교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불타는 유령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허친슨 해치 기자는 사회부 편집장 책상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에너지가 넘치는 신사가 일 마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편집장은 항상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세계의 흐름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세상의 맥박을 세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편집장은 일을 잠시 멈추고 이상한 상형 문자가 적힌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그의 필체는 예술적이라 할 만큼 독특했다. 유령이 무섭나? 모르겠는데요. 해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 편집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유령이 나오는 집이야.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악마 같은 웃음소리, 신음이 들려서 아무도 그 집에서 살 수 없지. 그 집은 주식 중개인 어니스트 웨스턴이 소유하고 있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 그럴듯한 기사가 될 것 같으면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무섭지 않겠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유령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야기가 그럴듯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최근 일어난 오싹한 미스터리에 관해 해치 기자는 관심을 두게 되었다. 사실 이 마을은 과거에도 오싹한 미스터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2시간 만에 해치는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오래된 웨스턴 저택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집은 목조 건물로 튼튼하게 지어진 2층 저택으로 60년 동안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서 있었으며 약 4만에서 4만 8천 제곱미터 땅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웅장해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 해치 기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파른 절벽길을 올라 오래된 집에 도착했다. 집을 둘러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은 우울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맴돌았고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현관문을 힘차게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창문을 흔들어도 아무 소용없자 해치 기자는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문을 발견하고 열심히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해치 기자가 서 있는 곳은 주방이었는데 그곳은 습하고 서늘했으며 창문이 닫혀 있어 어두웠다. 그는 주방을 한번 둘러보고 뒤쪽 복도를 지나 식당으로 갔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때는 편안하고 멋지게 꾸며진 식당이었으리라. 나무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냉기가 가득했다. 가구는 없었고 아무렇게나 쌓인 잡동사니만 나뒹굴었다. 해츠는 식당 문 안쪽에 서서 식당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왼쪽에는 집사의 식료품 저장실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그리고 새 계단을 내려가면 그가 방금 나온 주방으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바로 앞 두 창문 사이 벽에는 높이 2m, 아니 2m 50cm, 폭도 꽤 넓은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같은 크기의 거울은 왼쪽 방 끝 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식당에서 넓은 아치형 복도를 지나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이 아치형 복도는 두 방을 연결해 거의 하나의 큰 방으로 느껴지게 했다. 두 번째 방은 응접실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도 쌓인 잡동사니와 오래된 벽난로 그리고 두 개의 긴 거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돌아서자 벽난로는 그의 바로 왼쪽에 있었고 큰 거울 중 하나는 그의 정면에, 다른 하나는 그의 왼쪽에 있었다. 끝에 있는 거울 옆에는 한때 미닫이 문으로 닫혀 있었던 조금 더 큰 복도가 있었다. 해치는 이 복도를 통해 오래된 응접실로 들어갔다. 오른쪽에는 응접실과 아치형 복도로 연결되는 큰 홀이 있었고 이 아치형 복도를 지나면 넓고 고풍스러운 계단이 이어졌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그는 문 너머 큰 방을 들여다보았다. 이 방은 서재였다. 책과 축축한 나무 냄새가 났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울조차 없었다. 큰 홀 너머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 하나는 옛사람들이 즐겨 쓰던 넉넉한 크기의 응접실이었는데 금박은 모두 변색하고 화려한 장식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응접실이 있었는데 그의 관심을 끌만한 것은 없었고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그는 아치형 복도를 통해 서재에서 응접실까지 볼 수 있었는데 응접실 문은 그가 닫아두었다. 위층에는 4-5개의 널찍한 스위트룸이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기 위해 설계된 작은 방 역시 거울에 대한 주인의 애정을 볼 수 있었다. 방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그는 모든 방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나중에 종이에 옮겨 적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어둠 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구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츠는 아래층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록해두었다. 아래층을 다시 한번 대충 살펴본 후 그는 뒤쪽으로 나가 헛간으로 갔다. 이 헛간은 집에서 수십 미터 뒤에 있었고 바깥 계단을 통해 올라간 위층에는 하인들을 위한 방이 있었다. 해츠는 이 방들을 살펴봤지만 역시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헛간 아래쪽에는 6마리의 말과 서너 대의 마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여긴 겁먹을 게 없잖아. 그가 오래된 저택을 떠나 마을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후 3시였다. 그의 목적은 유령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고 그날 밤 다시 돌아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해치는 우선 마을의 경관을 찾아갔다. 그 경관은 60세 백발노인으로 마을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친 소문과 정보를 어느 정도 왜곡된 형태로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노인과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쁜 듯 했고 기자가 방문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 했다. 해치는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골라냈다. 경관에 따르면 웨스턴 저택은
현재 소유주인 어니스트 웨스턴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5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한다. 기자가 그곳에 나타나기 2주 전에 어니스트 웨스턴이 계약자와 함께 내려와 그 오래된 집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웨스턴 씨가 곧 결혼할 예정이라 여름 별장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관이 사려 깊게 말했다. 그가 누구와 결혼하는데요? 해치가 물었다. 보스턴 은행가인 커티스 에버라드의 딸, 캐서린 에버라드 양이죠. 경관이 대답했다. 노인이 죽기 전에 웨스턴은 그녀와 함께 다니곤 했는데 뉴포트에 온 후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랬군요. 해치가 말했다. 결혼해서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건가요? 맞아요. 경관이 말했다. 그런데 유령 이야기가 언제부터 떠돌았는지 모르겠네요. 아, 맞아요. 유령 이야기가 있었죠? 해치가 언급했다. 그럼 아직 수리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나요? 내부는 시작도 못했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작업을 하니 도무지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아마 다 끝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유령 이야기는 뭐예요? 늙은 경관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문질렀다.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웨스턴 씨가 여기 내려온 지 며칠 후에 주로 이탈리아 인부들이 내려왔어요. 헛간에 새는 곳을 수리하고 그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저택에서 지내며 야영하기로 했죠. 그들은 오후 늦게 도착해서 그날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저택으로 들어가 2층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그들은 아래층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온갖 소란과 신음, 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인지 보러 내려갔죠. 그때 그들은 유령을 봤어요. 몇몇은 유령이 응접실에 있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서재에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곳에 유령이 있었고 그들은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났어요. 그날 밤 그들은 땅바닥에서 잤죠. 그리고 다음날 짐을 챙겨 보스턴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유령이었나요? 아, 그건 남자 유령이었어요. 키가 약 2.7m로 엄청나게 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 유령은 손에 긴 칼을 들고 그들에게 휘둘렀는데 인부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유령의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유령이 즐거웠나 보네요. 해치가 다소 빈정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 중에 그 유령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전에는 유령이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 그들의 말을 믿을 뿐이죠. 나는 매일 오후에 그곳을 살펴보러 가지만 이상한 점은 없어요. 물론 밤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내 순찰구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경관이 서둘러 설명했다. 긴 칼을 든 남자 유령이라. 해치가 중얼거렸다.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니 흥미롭네요. 보통 유령은 자기가 살해된 장소에 나타난다던데 혹시 그 저택에 살인 사건이 있었나요?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살인 사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경관이 대답했다. 웨스턴 가족이 저택에 없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다이아몬드인가 무슨 보석이 얽힌 사건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누군가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적어도 50년 전의 일이죠.
네, 기자가 말했다. 그날 밤 9시, 해치 기자는 어둠이 깔린 웨스턴 저택을 향해 언덕을 올랐다. 그리고 새벽 1시에 그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언덕을 뛰어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으로 창백했고 입술은 잿빛이었다. 마을 호텔방에 들어선 해치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켜고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불타는 유령을 본 것이다. 그날 아침 허친슨 해치 기자는 아우구스투스 SFX 반도젠 교수,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를 찾아갔다. 기자의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창백했는데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교수가 물었다. 교수님, 오기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해치는 당황스러운 듯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또 다른 미스터리예요. 해치가 과학자 맞은편에 앉았다. 겁이 났어요. 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청나게 끔찍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저를 겁먹게 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그게 뭔가?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해치 기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령의 집 이야기, 낮에 그 집을 조사했던 방법, 발견한 것들, 오래된 살인사건과 보석 이야기, 어니스트 웨스턴이 결혼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과학자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제가 두 번째로 그 집에 갔을 때는 밤 9시였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설마 유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계속해보게. 생각하는 기계가 재촉했다.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들어갔어요. 일단 계단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한 번 나타난 곳에 또다시 나타날 거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그림자나 달빛 같은 속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침착하게 기다렸어요. 저는 긴장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죠. 저는 어떤 종류의 불빛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서재 쪽을 바라보며 응접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어요. 마침내 어둠 속을 응시하던 중 소리를 들었죠. 약간 놀랐지만 쥐가 바닥을 가로질러 가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겁먹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사람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비명을 들었어요. 신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단지 그냥 절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긴장을 조금 가라앉히자 아무것도 없는 응접실에서 불타오르는 하얀 형체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 형상은 점점 커지고 분명해졌죠. 기자는 잠시 말을 멈췄고 생각하는 기계는 자세를 약간 바꿨다. 그 형상은 남자였는데 키가 2.5m가 넘었어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유령 같은 초자연적인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였고 제가 보는 동안 점점 더 밝아졌어요. 그것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이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손에는 형상처럼 불타오르는 단검을 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겁에 질려 움츠러든 겁쟁이가 됐는데 제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기이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이 다른 손을 들어 제 눈앞에서 허공을 향해 한마디를 썼어요. 조심하라라고요. 남자의 필체였나? 아니면 여자?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그의 사무적인 말투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해치가 멍하니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해치가 말했다. 계속해봐.
저는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겁을 먹을 만큼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겁은 났지만 행동했죠. 만약 그것이 사람이라면 단검이든 뭐든 두렵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계단 3개를 뛰어내려 아래로 내려갔고 그것이 단검을 들고 한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서 있는 동안 저는 그것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때 제 목소리를 들었던 희미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는지 아닌지는... 그가 다시 말을 멈췄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제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사라졌어요. 저는 단검이 날아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제 눈앞에서 갑자기 절반이 사라졌죠. 다시 비명이 들렸고 나머지 절반도 사라졌어요. 제 손은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고요. 그것이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돌진하는 바람에 그것이 있었던 자리를 지나쳐버렸고 잠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방의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죠. 그때 저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창문 하나를 부수고 서재에서 나갔죠. 그리고 마을 호텔에 있는 제 방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수억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응접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는 기계는 무심코 손가락을 비볐고 해치 기자는 불안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자네가 앞으로 돌진했을 때 그것이 움직이거나 사라졌고 자네는 서재로 들어갔다는 건가? 생각하는 기계가 마침내 물었다. 네. 그럼 응접실에서 문을 통해 서재로 도망쳤겠군. 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냄새가 났나?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아니요. 자네가 말하는 그것이 문 근처에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나? 네.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쉽군. 남자의 필체인지 여자의 필체인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필체를 파악하는 건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쥐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네, 맞아요. 그게 뭐였지? 모르겠어요.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나? 아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은 지 5년이 지났다고 했지. 과학자가 중얼거렸다. 바다가 얼마나 멀리 있나? 그 저택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집에서 바다까지는 300m 정도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야 해요. 이 정도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기계는 만족하는 것 같았다. 대낮에 집을 살펴봤을 때 거울에 먼지가 묻어있는 걸 봤나? 그가 물었다. 모두 먼지가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해치가 대답했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거울에는 먼지가 없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나? 과학자가 계속 물었다. 아니요. 단지 거울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생각하는 기계는 한참 동안 찡그린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질문했다. 주인은 웨스턴 씨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를 만나서 그 장소, 살인사건, 보석 이야기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 만약 그곳 어딘가에 엄청난 보석이 숨겨져 있다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될 테지.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해치가 말했다. 게서린 에버라드 양은 누군가? 보스턴 은행가인 커디스 에버라드의 딸이에요. 뉴포트에서 2시즌 동안 최고의 미녀로 활동했죠. 지금은 유럽에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혼수품을 사러 갔을 거예요.
그녀에 관한 모든 것과 웨스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서 돌아오게. 생각하는 기계가 결론을 내린 듯 말했다. 아, 그런데 교수가 덧붙였다. 웨스턴 가문의 가족사를 좀 조사해보게. 상속인이 몇 명이고 그들은 누구며 각자 얼마를 상속받는지 말이야. 그게 다네. 해치 기자는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침착하고 조용해진 모습으로 밖으로 나와 생각하는 기계가 요청한 것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불타는 유령은 새로운 장난을 쳤다. 마을 경관은 주민 6명과 함께 자정에 그곳으로 갔고 마당에서 직접 유령을 만났다. 다시 단검이 보였고 다시 유령의 웃음소리와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항복하지 않으면 쏜다! 경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웃음소리는 대답이 없었고 경관은 얼굴에 따뜻한 무언가가 튀는 것을 느꼈다. 일행 중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끼고 얼굴과 손을 닦았고 그들이 들고 있던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서 손수건과 손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일행은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들이 느낀 따뜻함은 갓 흘러나온 붉은 피였다. 해츠는 그날 오후 1시 다른 신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어니스트 웨스턴을 발견했다. 다른 신사는 해츠에게 어니스트의 사촌인 조지 웨스턴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해츠는 즉시 한 시즌 전에 조지 웨스턴이 뉴포트에서 기이한 일을 벌인 적이 있으며 웨스턴 영지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또한 해츠는 에버라드 양이 뉴포트에서 유명 인사였을 때 조지 웨스턴이 그녀의 가장 열렬한 구원자였다는 것도 기억해냈다. 두 사람은 약혼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반대했다. 해츠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지만 잘 교육받은 세련미와 품위가 느껴졌다. 해츠는 어니스트 웨스턴을 알고 있었고 웨스턴도 해츠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해츠가 신문기자로 일한 10년 동안 자주 만났으며 웨스턴은 항상 그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다. 기자는 어니스트 웨스턴을 찾았던 주제를 꺼낼지 말지 망설였지만 중개인인 웨스턴이 웃으며 스스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무슨 일인가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남쪽 해안의 유령인가요? 아니면 곧 있을 제 결혼인가요? 둘 다요. 해치가 대답했다. 웨스턴은 에버라드 양과의 약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그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고 했다. 결혼은 3, 4개월 후에 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시골 저택을 여름 별장으로 꾸미고 있다죠? 기자가 물었다. 네, 그것을 수리하고 가구를 들여놓을 계획인데 유령이 나타나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 이야기에 대해 들으셨나요? 웨스턴이 물었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가 번졌다. 유령을 본 적이 있어요. 해치가 대답했다. 정말요? 중개인이 물었다. 조지 웨스턴도 그 말을 따라하며 호기심을 보였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귀를 기울였다. 해치는 그들에게 유령이 나오는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자세로 경청했다. 맙소사. 일종의 속임수임이 해치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조지 웨스턴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해요. 설명할 수 있죠? 해치가 말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속임수라면 제가 본 것 중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속임수죠. 저는 대화는 50년 전 그 집에서 있었던 보석 도난 사건과 오래된 비극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제 해치는 생각하는 기계의 지시에 따라 질문했다. 본인은 그 질문의 의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은, 그 비극은
우리 가족의 오래된 역사를 들추는 것과 같아요. 물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요. 중개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린 오랫동안 그 일에 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기 있는 조지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지의 어머니가 결혼 초기에 시할머니로부터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어니스트 웨스턴과 해치 기자는 조지 웨스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조지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훌륭한 이야기꾼이었다.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적은 있지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라고 그는 시작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집을 지은 제 증조부는 당시 100만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산의 일부인 약 10만 달러는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가져온 보석이었고요. 그중 상당수는 지금 더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보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착용했고요. 그런데 보석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안전금고가 생기기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제 할아버지는 보스턴에 있는 집 대신 남쪽 해안가에 있는 오래된 장소에 보석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석을 그곳으로 가져갔죠. 당시에는 코아셋 아래 남쪽 해안으로 가려면 마차를 타야 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가족은 도시에서 지내고 있어서 할아버지는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밤에 그곳에 도착해 집에 보석을 숨기고 그날 밤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해둔 말을 이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가 코아셋 아래 도착해 마차에서 내린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추측해보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지 웨스턴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다음 날 증조 할아버지는 저택의 베란다에 의식을 잃고 심하게 다친 채로 발견됐어요.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였죠. 집 안에서는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고 그 지역에서 수킬로미터 내에 있는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갖 추측이 나왔는데 그중 가족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한 것은 할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저택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날 밤 강추를 피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던 누군가를 만났으며 그 남자가 보석에 관해 알게 되어 절도를 시도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이 싸움으로 낯선 사람은 집 안에서 죽었고 중조 할아버지는 상처를 입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을 나서려다가 베란다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발견돼 돌아가신 거죠.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보석은 발견됐나요? 기자가 물었다. 아니요. 죽은 사람에게도 없었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3의 인물이 있었고 그가 보석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추측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니스트 웨스턴이 물었다. 그렇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발자국 흔적이 2개만 집 안으로 향해 있고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게 의문이지. 밖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 나간 흔적이 없다면 보석을 훔쳐 달아난 사람도 없다는 거지. 다시 침묵이 흘렀다. 어니스트 웨스턴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렇다면 어니스트 웨스턴이 마침내 말했다. 보석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숨겨졌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로군. 조지 웨스턴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야기로는 20년 동안 그것을 찾아봤다고 해요. 지하실과 모든 공간의 구석구석을. 결국 이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의 기억에서 보석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중개인이 물었다.
조지 웨스턴은 크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약간 의심이 들어. 20년 동안 찾아도 발견되지 않은 보석을 쉽게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잠시 후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령 이야기 말입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그게 더 흥미롭네요. 유령 조사단을 만들어서 오늘 밤에 내려가 보는 게 어떨까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인부들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도 기꺼이 갈게. 하지만 오늘 밤 피로비던스에서 열리는 밴더 그리프트 무도회에 가야 해. 해치 씨는 어떤가요? 중개인이 물었다. 네, 저는 갈게요. 여러 명이 간다면요. 해치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럼 경관과 당신, 그리고 제가 갈까요? 오늘 밤? 중개인이 물었다. 좋아요. 그날 오후 중개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해치는 급히 생각하는 기계에게로 갔다. 과학자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던 화학 실험을 계속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내려가면 안 될까요? 해치가 물었다. 안 돼.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나는 과학학회 논문을 발표하고 시카고의 한 화학자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저녁 내내 걸릴 테니까. 그럼 내일 밤은요? 해치가 고집을 부렸다. 안 되네. 그 다음 날 밤이면 몰라도. 그날은 금요일 밤으로 일요일에 계획된 특집 기사를 쓰려면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어떤 문제도 반도젠 교수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해치와 어니스트 웨스턴은 그날 저녁 야간 기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경관을 깨웠다. 같이 가실래요? 기자가 물었다. 두 분 다 가는 건가요? 경관이 반문했다. 네. 그럼 가죠. 경관이 바로 대답했다. 유령이라. 경관이 비웃듯이 말했다. 아침까지 그놈을 유치장에 가두겠습니다. 총은 쏘지 마세요. 웨스턴이 경고했다. 이 일에는 배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범죄는 없었고 무단 침입 정도니까요. 그놈을 잡을 겁니다. 경관이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피가 얼굴에 뿌려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가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두컴컴한 저택 안으로 들어가 해치가 그것을 봤을 때 앉았던 계단 위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그들은 기다렸다. 경관은 때때로 신경질적으로 움직였지만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그것이 나타났다. 무언가 바닥을 가로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응접실에 흰색의 불타는 형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해치가 생각하는 기계에게 설명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멍하니 어리둥절한 채 그 형상을 바라보았다. 형상이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키며 공중에 단어를 썼다. 정말로 공중에. 손가락이 단순히 흔들렸을 뿐인데 그들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타는 글자들이 떠 있었다. 이번에 나타난 단어는 죽음이었다. 해치는 다시 그를 사로잡은 공포와 싸우며 생각하는 기계가 그에게 필체가 남자 것인지 여자 것인지 물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필체를 보려고 노력했다. 단어는 마치 칠판에 그려진 것과 같았고 아래쪽에 이상한 비틀림이 있었다. 그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코를 킁킁거렸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갑자기 해치는 뒤에서 경관이 빠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포효하는 소리와 섬광이 번쩍였고
경관이 그것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비웃음과 비명이 들렸다. 한순간 그 형상은 머물렀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것이 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관이 쏜 총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당황한 3명의 남자는 저택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가는 언덕을 지났다. 주인인 어니스트 웨스턴은 그것이 응접실에 나타난 이후로, 아니, 서재였나? 어쨌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경관에게 말했다. 총을 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공무 중이었고 제가 원할 때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해치가 끼어들었다. 저도 그 총알이 그것을 뚫고 지나갔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명중했다고요. 경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웨스턴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평소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업가여서 속임수에 속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목격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왔고 날이 밝을 때까지 웨스턴은 기자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이 되나요? 해치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물론 유령은 아닐 겁니다. 중개인이 긴장한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하지만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잠을 설쳤고 새벽 기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사우스역에서 헤어지려 할 때 중개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그를 내려보내 그곳을 지키고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의 이름은 오하건이고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아일랜드인이죠. 만약 그와 그것이 만나게 된다면... 해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학생처럼 곧장 생각하는 기계에게 갔다. 과학자는 그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들었다. 필체는 봤나?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네, 공중에 떠다니는 게 필체라는 건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해치가 대답했다. 남자였나 여자였나? 해치는 당황했다.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대담한 스타일인 것 같았는데 대문자 D는 정확히 기억나요. 어니스트 웨스턴이라는 중개인의 필체와 비슷하지 않았나? 그의 필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의 필체를 좀 보게. 특히 대문자 D를. 생각하는 기계가 지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말하길 그 형체는 하얗고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 네. 어떤 빛을 내나? 예를 들어 방을 밝게 비추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램프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방이 밝아지지. 그것도 그러던가. 그 형체 자체의 빛으로 바닥이나 벽, 다른 것을 볼 수 있냐는 말이야. 아니요. 해치는 확신하듯 대답했다. 내일 밤 같이 내려가 보자고. 과학자가 그게 다라는 듯 말했다. 고맙습니다. 해치가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정오쯤 그는 어니스트 웨스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중개인은 자리에 있었다. 오하건은 내려보내셨나요? 해치가 물었다. 물론이죠.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밖에 와 있으니 직접 들어보죠. 중개인이 문으로 다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자 오하건이 들어왔다. 그는
큰 체격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일랜드인이었고 빨간 머리에 주근깨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맞서 싸우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약간 희미해져 있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치 씨에게 말해주게. 오하건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역시 불타는 형상을 잡으려고 그것에 달려들자 형상은 사라졌고 그는 서재 너머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해치와 마찬가지로 그는 가장 가까운 문으로 나갔는데 그곳은 해치가 깨놓은 창문이었다. 밖에 나가서 생각해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손엔 랜턴을, 다른 손엔 총을 들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뭔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아두었거든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고 그때가 대략 새벽 2시쯤이었는데 저는 바로 잠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깨어났는데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하지만 제 방에는 유령 고양이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양이는 나보다 먼저 문을 통과했는데 밤에 그 유령처럼 똑같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고양이는 집안에서 본 형체와 똑같아 보였어요.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하얀 빛을 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안고 다시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돌아갔어요. 보시다시피 웨스턴 씨, 그가 웨스턴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해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손과 발이 묶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워서 소리치는 것뿐이었죠.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밖에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고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경관이 들어와 저를 풀어줬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웨스턴 씨, 지금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 건 두렵지 않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글쎄요. 이후 해치는 생각하는 기계와 만나 바닷가 작은 마을로 가는 기차를 탔다. 가는 길에 생각하는 기계는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내내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했다. 해치는 그의 침묵을 존중하며 질문에만 대답했다. 어니스트 웨스턴의 필체를 본 적이 있나? 첫 번째 질문이었다. 네. 대문자 D는? 그것이 쓴 것과 다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똑같지도 않았어요. 해치가 대답했다. 프로비던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다음 질문이었다. 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잠시 얘기할 수 있게 장거리 전화를 연결해주게. 생각하는 기계는 해치의 신문사 프로비던스 특파원과 장거리 전화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기계는 몇 분 후 나오더니 다시 전화 부스로 들어가 30분을 더 머물렀다. 이제 가볼까?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유령의 집으로 갔다. 정원 입구에서 생각하는 기계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전화로 웨스턴에게 연락해보게. 그에게 모터보트가 있는지, 그 사촌이 모터보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보트가 전기보트인지 가솔린 보트인지도 물어보라고. 해치는 마을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과학자를 홀로 남겨두었다. 해치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됐나? 과학자가 물었다. 어니스트 웨스턴은 모터보트가 없다네요. 기자가 말했다. 조지 웨스턴에게는 전기보트가 있지만 멀리 있어 사용할 수 없고요. 특별히 필요하시다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신경 쓰지 말게.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는데 그는 이 문제에 관해 완전히 흥미를 잃은 듯했다. 그들은 함께 저택을 돌아 주방 문으로 향했다. 다음 계획은 뭐죠? 해치가 물었다. 보석을 찾으러 가야지.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찾는다고요? 해치가 물었다. 물론이야. 그들은 주방을 통해 저택으로 들어갔고 과학자는 응접실, 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 복도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 지하실로 연결되는 바닥에 닫힌 문을 찾았다. 지하실에서 그들은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그곳은 습하고 쌀쌀하며 어두웠다. 생각하는 기계는 굴뚝이 정확히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중앙에 서서 뭔가를 계산하는 듯 보였다. 그 지점에서부터 그는 돌로 견고하게 지어진 벽을 따라 허리를 구부리고 손가락을 돌에 대고 걸었다. 해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한 바퀴 더 돌았는데 이번에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벽을 조심스럽게 느끼며 걸었다. 그는 굴뚝에서도 이 동작을 반복하며 벽들의 높고 낮은 곳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이런, 생각하는 기계가 외쳤다. 해치, 자네가 나보다 키가 크니 이 굴뚝 꼭대기를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벽돌이 모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게. 해치는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받침대 중 커다란 돌 하나가 그의 손 아래서 흔들렸다. 이게 헐렁한데요? 해치가 말했다. 꺼내봐. 한참을 잡아당긴 끝에 돌이 빠져나왔다. 거기 손을 집어넣고 뭔가 잡히면 꺼내게. 해치는 지시에 따랐다. 그는 약 20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생각하는 기계에게 건넸다. 오, 과학자가 외쳤다. 빠르게 상자를 비틀자 썩어 있는 나무가 부서지면서 5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꾹 눌러왔던 흥분이 터지면서 해치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허리를 굽혀 떨어진 보석을 주워 생각하는 기계에게 건넸고 생각하는 기계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웃는 거지? 과학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치는 그를 안심시켰지만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빼냈던 벽돌을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보석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돌아왔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치가 물었다. 2 더하기 2은 항상 4시 되지. 라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저 더 센 문제일 뿐이었네. 걸어가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걸 찾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암시도 하지 말라고. 해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유령과 보물 발견에 관한 놀랍고 생생한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상상으로 가득했다.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이라니 그는 놀라웠다. 물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암시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말할 때가 오면 마을에서 생각하는 기계는 경관을 발견했다. 지난밤 웨스턴 집에서 피를 뒤집어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따뜻한 피요. 손수건으로 닦았나요? 예.
그 손수건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빨았을지도 모르고요. 깔끔한 분이군요.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벌이다니요. 그때 경관이 눈치챘다. 아,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경관이 말했다. 그가 사라졌다가 금방 손수건을 들고 왔다. 손수건에는 짙은 갈색으로 변한 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마을 약국에 들러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뒤쪽 조제실로 들어가 어둠이 내릴 때까지 1시간 이상 머물렀다. 그런 다음 그는 나와서 경관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해치와 합류했다. 기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는 기계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늘 밤 보스턴에서 이곳으로 오기엔 너무 늦었나요? 생각하는 기계가 경관에게 물었다. 아니요. 8시 기차를 타면 9시 반쯤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치, 웨스턴 씨에게 정보를 보내서 오늘 밤 꼭 오라고 하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라고. 해치는 정보 대신 웨스턴에 있는 클럽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웨스턴은 다른 스케줄에 지장이 있지만 곧 내려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생각하는 기계는 경관과 대화를 나누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경관을 상당히 놀라게 했던 것 같다. 경관은 이런을 연신 외쳤으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또다시 이런이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경관은 저녁을 먹으러 갔다. 생각하는 기계와 해치는 그날 저녁 작은 마을의 호텔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해치가 침묵을 깬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웨스턴의 필체를 보라고 하셨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경관과 제가 웨스턴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 그가 유령이라는 가정은 불가능은 없네. 생각하는 기계가 끼어들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게. 아, 제 말은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오늘 밤은 유령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지. 과학자가 말을 끊었다. 어니스트 웨스턴이 9시 30분에 도착해 생각하는 기계와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해치는 혼자서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은 해치와 합류했다. 반드시 총을 가져가세요.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웨스턴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웨스턴은 잠시 후 그들을 떠났다. 해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만 과학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략 생각하는 기계가 유령의 집으로 갈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언제 갈 것인지 자기도 동행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출발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호텔 주인에게 빌린 망치를 휘두르며 걸었다. 완전히 어두워진 밤길은 발밑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택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며 자주 발을 헛디뎠고 저택은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주방을 통해 들어가 큰 홀의 계단을 지나 해치가 어둠 속에서 2번이나 불타는 유령을 보았던 그 지점을 가리켰다. 자넨 여기 뒤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가게. 생각하는 기계가 지시했다.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기다렸다. 해치는 자기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과학자를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빠르게 커지는 긴장을 억지로 추스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생각하는 기계는 계단에 완전히 굳은 자세로 앉아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과학자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상상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마치 무언가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것 같았고 그는 어느 때보다도 경계했다. 이후 응접실에서 안개가 낀 듯한 빛이 나타났다. 어쩌면 서재일지도 모른다.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했다. 점차 그 빛이 커지면서 퍼져나갔고 안개 같은 흰 빛은 분명히 빛이었지만 주변을 비치지는 않았다. 생각하는 기계는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응시했다. 안개 같은 것이 특정한 곳에서 더 뚜렷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 빛이 점차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은 흰빛의 중심에 있었다. 안개가 걷히자 생각하는 기계는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두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빛을 발하는 가운을 입은 키가 큰 인물의 형상이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팔을 들어 올리고 손에는 단검을 들고 있는 형상을 보았다. 그 형상의 태도는 분명히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는 기계는 긴장하지 않았고 그저 흥미로울 뿐이었다. 그가 바라보는 동안 환영의 다른 손이 올라가 그를 직접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의 손이 대담하게 허공을 휘저으며 움직이자 생각하는 기계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어디선가 거칠고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과학자는 천천히 양말을 신은 발로 계단을 내려갔고 여전히 손에 망치를 쥔 채 환영만큼이나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형상을 향해 다가갔다. 해치는 생각하는 기계의 움직임을 알지 못한 채 무언가를 기다리며 서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그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가 났고 유령과 글씨가 부서져 사라졌으며 오래된 저택 어딘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기자는 조용히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생각하는 기계였다. 해치, 이리 오게. 기자는 어둠을 헤치고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휩쓸고 지나갔고 그의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며 눈앞에 강렬한 빛이 반짝였다. 해치는 쓰러졌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희미하게 총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해치 기자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깜빡이는 성냥불이 있었다. 성냥불은 생각하는 기계가 그의 왼쪽 손목을 잡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손에 들려 있었다. 해치는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죠? 해치가 물었다. 머리는 좀 어떤가?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해치는 머리에 충격이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렸다. 제 머린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일어나 따라오게. 생각하는 기계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총에 맞은 사람이 있어. 해치는 일어나 현관문을 통해 바다로 향하는 과학자의 작은 모습을 따라갔다. 바닷가 근처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되었고 하늘은 구름이 어느 정도 걷히고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내 머리를 친 거죠? 해치가 질문하며 머리를 문질렀다. 유령. 과학자가 말했다. 아마도 지금쯤 그 유령도 총알을 맞았을 거야. 그때 경관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왔다. 누구냐? 반도젠 교수와 해치입니다. 웨스턴 씨가 녀석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경관이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다. 놈이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놈은 앞으로 나왔어요.
웨스턴 씨가 녀석을 막으려고 했는데 놈이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웨스턴 씨가 총을 쐈죠. 녀석의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웨스턴 씨가 지금 놈과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는 기자를 향해 돌아섰다. 여기서 경관과 함께 기다리게. 교수가 지시했다. 그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가 필요해. 내가 의사니 가보지. 내가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말게. 경관과 기자는 한참 동안 기다렸다. 경관은 며칠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활기차게 말했다. 해치는 초조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생각하는 기계와 웨스턴, 유령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30분이 지나자 빛이 사라지고 모터보트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긴 물체가 물 위에 나타났다. 그 아래 괜찮아요? 해치가 외쳤다. 괜찮아요.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침묵이 흐른 후 어니스트 웨스턴과 생각하는 기계가 올라왔다. 다른 사람은 어딨죠? 해치가 물었다. 유령은 어딨죠? 경관이 물었다. 그는 모터보트를 타고 도망쳤어요. 웨스턴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도망쳤다고요? 도망쳤다고요? 해치와 경관이 함께 외쳤다. 그래요. 도망쳤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신경질적으로 반복했다. 호텔로 돌아가자고, 해치. 실망감을 억누르며 해치는 다른 두 남자를 조용히 따라갔다. 경관도 그와 함께 걸으며 침묵했다. 마침내 그들은 호텔에 도착했고 슬프게도 혼란스럽고 풀죽은 경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젠장. 경관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세 사람은 위층에 앉아 있었고 해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렸다. 웨스턴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몸을 뒤로 기댔고 생각하는 기계는 손가락 끝을 맞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웨스턴 씨, 물론 제가 해치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건 아시죠? 과학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웨스턴이 대답했다. 교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는 자세를 바꾸고 두꺼운 안경을 다시 맞추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치 기자는 끔찍한 공포에 질린 상태로 나를 찾아와 그 미스터리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가 저택을 조사한 것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해치는 저택의 식당과 응접실에 있는 4개의 큰 거울을 주목하고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오래된 저택의 비극과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라진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에게 전달했다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해치 기자는 그날 밤 저택에 갔던 이야기와 실제로 유령을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해치 기자가 침착하고 이성적인 젊은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 그런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떤 사기꾼이라도 매우 영리해야 할 겁니다. 해치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재 문 근처 응접실이나 응접실 문 근처 서재에서 유령의 형상을 봤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문 근처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쥐가 바닥을 가로지르는 소리라고 생각한 약간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저택은 5년 동안 비어 있었죠. 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그 소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령 자체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해치 기자가 봤다는 흰 빛인데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인이죠. 이는 산성백토와 글리세롤 그리고 한두 가지 다른 화학 물질과 혼합돼 공기에 노출됐을 때 즉시 불이 붙지 않고
안전하게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이는 약 6m 이내에 있으면 매우 강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해치 기자는 냄새를 맡았나요? 아니요. 유령이 나타났을 때 작은 소리가 났다는 점, 이니 발광 물질이었다는 점, 해치 기자가 유령이 나타난 곳을 지나면서도 인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점 등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해치 기자는 인을 받고 그가 그것을 보았던 장소를 지나갔지만 냄새를 맡지 못했으므로 인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가 본 것은 인의 반사된 모습이었죠. 지금까지 오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치 기자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공중에 빛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그는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반사된 것을 본 겁니다. 그가 유령을 향해 달려갔을 때 유령의 일부가 사라진 후 나머지 절반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입증됐어요. 그래서 해치가 내민 손은 허공을 움켜주었을 뿐이죠. 분명히 이런 반사는 무언가에 반사된 것인데 아마도 가장 완벽하게 반사하는 거울이었을 겁니다. 해치는 실제로 유령을 보았던 그 자리를 지나갔고 거울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오후에 스스로 닫아놓은 문을 통해 다른 방, 즉 서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해치는 그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즉시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이동식 거울을 떠올렸어요. 해치는 문에서 환영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절반만 보였고 그 다음에는 모두 사라졌어요. 해치는 그것이 있었던 장소를 통과했죠. 만약 큰 거울이 이동해 벽에 숨겨져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쉽게 일어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완벽합니다. 웨스턴이 말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해치가 말했다. 이 이동식 거울이 해치 기자가 쥐라고 생각했던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해치는 이전에 응접실과 식당에 있는 4개의 큰 거울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가 말한 위치에서 나는 유령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유령의 환영에 대해 나름 상식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왜 거기 있었을까? 이건 더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 거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인 노동자들이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유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 유령이 그들이 웨스턴 씨가 주문한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인부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차례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해치 기자가 그 저택에서의 비극과 숨겨진 보석에 대해 말해 주었을 때 나는 그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어요. 나는 그 보석들이 아직도 그 오래된 저택 어딘가에 있다면 기이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죠.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보석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보석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밤에 그곳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황자나 마을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생각해보면 유령,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혹은 누군가가 웨스턴 씨가 저택을 수리하고 꾸미도록 놔두고 싶지 않아 오래된 저택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또한 유령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 유령이 에버라드 양과 웨스턴 씨의 결혼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해치 기자에게 웨스턴 씨와 당신 가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사실을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누구보다도 당신 가족이 잃어버린 보석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해치 기자가 당신과 당신의 사촌 조지 웨스턴에게 들은 사실로 나는 즉시 유령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게 됐죠. 그것은 내가 가정했던 대로
보석을 찾는 일꾼들을 쫓아내려는 시도였어요. 오래된 저택의 살인사건은 유령을 등장시키기에 아주 좋은 구실이 되죠. 영리한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해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보석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신의 사촌, 조지 웨스턴입니다. 그가 최근에 보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나요?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 사건의 전말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의 할머니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가 보석을 어디에 숨기려 했는지도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생각하는 기계는 잠시 멈추고 자세를 바꾼 후 말을 이었다. 조지 웨스턴은 그날 밤 프로비던스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가야 한다며 웨스턴 씨와 해치 기자와 함께 저택에 내려가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는 프로비던스 무도회에 가지 않았어요. 해치 기자의 동료 특파원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죠. 그러니 아마도 조지 웨스턴은 오래된 저택에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의 상황을 살펴본 후 유령을 만들어낸 사람이니 마을 사람에게 눈이 띄지 않으려고 모터보트를 타고 밤에 그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어렵지 않게 언덕 아래 보트를 정박시켰고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조지 웨스턴에게 모터보트가 있나요? 그래요. 거의 소리 없이 작동하는 전기보트가 있죠. 이 지점부터 모든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유령이 어떻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순수한 논리로 알 수 있었죠. 저택을 한 번만 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유령의 동기가 보석을 찾기 위한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보석을 찾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인물은 사라진 보석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울 만큼 영리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며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석을 찾는다고요? 웨스턴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놀란 중개인 앞에 그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보석을 꺼냈다. 웨스턴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저 반짝이는 보석 더미를 침묵 속에 앉아서 바라보았다. 마침내 웨스턴이 침묵을 깼다. 어떻게 한 거죠? 웨스턴이 물었다.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내 두뇌를 사용했을 뿐이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주인이 보석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추리해 그곳을 찾아갔고 실제로 그곳에서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보석을 숨긴 사람은 보석을 임시로 숨겼거나 적어도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신중하게 말했다. 당연히 보석을 저택의 목재 구조에는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에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하실에도 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곳은 철저히 수색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택에는 목재 구조와 지하실로부터 연결된 굴뚝 외에는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석을 집 안에 감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죽인 사람이 집에서 발견됐고 눈 덮인 마당에는 저택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발자국만 있고 나간 발자국이 없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따라서 그는 보석을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어디에? 굴뚝 구조물 안에. 다른 곳은 생각할 수 없어요. 당연히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석을 두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꺼내고 다시 넣은 자리가 면밀히 조사하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보석을 눈높이 위나 아래에 두었을 겁니다. 그는 보석을 위에 두었어요. 굴뚝에 있는 크고 헐거운 돌을 꺼내자 그 안에 이 보석 상자가 있었습니다. 웨스턴은 새로운 경이로움과 감탄의 눈빛으로 생각하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보석이 발견됐으니 이제 실험을 통해 유령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웨스턴 씨, 당신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범인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예요. 당신이 왔을 때 나는 망치를 들고 유령의 집으로 들어가 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유령이 웃으며 나타났고 나는 양말을 신은 채로 앉아있던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갔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유령에 다다랐을 때 나는 망치를 내려쳐 유령을 영원히 없애버렸어요. 내가 추측했던 대로 문 안쪽에 있던 커다란 이동식 거울이 깨졌죠. 그 소리에 상자 위에서 유령을 조정하던 남자는 깜짝 놀랐고 그는 들어왔던 대로 주방을 통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가 들어온 후 경관은 그 문을 막았기 때문에 유령은 방향을 돌려 저택의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해치와 마주쳐 해치를 쓰러뜨리고 나중에 내가 발견한 바로는 제대로 잠기지 않은 정문을 통해 빠져나갔어요. 그 후의 일은 당신도 알고 있죠. 당신이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그를 기다렸던 그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그리고 나를 찌르려 했어요. 웨스턴이 말했다. 난 방어하기 위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상처는 경미할 겁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의 팔은 곧 나을 거예요. 당신 비용으로 그를 4, 5년 정도 유럽으로 보내주면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차분히 말했다. 기소할 생각도 없고요. 그럼 유령의 존재는? 해치 기자가 물었다. 조지 웨스턴, 제 사촌이죠. 웨스턴이 말했다. 기자님, 당신만 이해해 준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민해보죠. 기자가 말하며 생각하는 기계를 향해 돌아섰다. 유령을 조정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죠? 식당에. 집사의 팬트리 옆이지. 팬트리 문을 닫고 그는 이미 인광 물질로 덮인 가운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 그 모습은 뒤쪽에서 식당으로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있는 큰 거울에 비치고 거실의 반대쪽 벽에 있는 거울에 비치고 응접실에서 서재를 통하는 문에 있는 이동식 거울에 비치도록 꾸며놓았지. 이 맨 마지막 거울이 내가 부순 거울이고. 그럼 글씨는 어떻게 쓴 거죠? 아, 그거 말인가. 그건 유령이 포즈를 취하기 전에 들고 있던 투명한 유리 조각에 반대로 글씨를 써서 그 앞에 놓은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응접실에서는 글씨가 똑바로 보이거든. 유령이 마당에 있을 때 경관과 다른 사람에게 뿌린 피는요? 해치가 계속 물었다. 걔가 흘린 피였어. 약국에서 테스트해본 결과야.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멀리 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지. 유령 고양이와 경비원을 침대에 꽁꽁 묶은 것도 그자의 필사적인 노력이었고. 모두가 한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웨스턴이 일어나 보석을 되찾아준 과학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두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후 나가려 할 때 해치 기자도 그를 따라 나가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서 생각하는 기계에게 질문했다. 경관이 쏜 총알은 왜 거울을 깨지 못했을까요? 그가 긴장해서 총알이 빗나가 거울 옆문에 맞았네. 내가 칼로 파냈어. 그럼 잘 자게.